7월부터 중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검열법이 시행됩니다. 민족 단결법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심지어 외국인도 처벌이 가능해서요. 여러분들이 중국을 욕하면 중국 입국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국내에서 가장 빠른 해외 소식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3월 12일에 민족 단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민족 단결법이 통과된 직후에 전 세계 국가들은 중국의 이런 법안 통과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민족 단결법이 뭔지 좀 제대로 보자고요. 민족 단결법 제15조에 따르면 학교와 교육기관은 국가 통용 언어 문자, 즉 베이징 발음의 보통화와 간체자를 기본 교육 언어로 사용하며 유아 단계에서 보통화 학습을 추진하고 의무 교육 단계에서 숙달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했는데요. 기존에는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일부 남아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그 공간을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강화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해외 인권단체와 학계에서는 동아정책의 법제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교육 현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과 언론 영역에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안에는 인터넷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가 민족 단결을 해치는 정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됐습니다. 앞으로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는 소수민족 문제나 종교 문제를 둘러싼 비판적 의견이 더욱 빠르게 통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가 각 민족 간 교류와 융합을 적극 장려하도록 규정한 부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 거주 지역과 다른 지역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적 연결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소수민족의 문화적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한족 중심 사회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신장과 티베트, 내몽골 등지에서 표준 중국어 사용 확대와 한족 이주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종교 분야에 대한 통제 역시 더욱 강화됩니다. 법안은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학교, 종교시설이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종교활동이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국가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종교 교육과 종교 행사, 종교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정부 개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국가의 관리 범위가 학교와 종교 시설을 넘어 가정 내부까지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에게 민족 단결에 불리한 관념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실상 국가에 집중됐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교육과 문화, 종교, 가정생활 전반의 국가정책에 맞춰 재편하려는 시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 종교적 정체성을 더욱 제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 법안의 가장 위험한 조항으로 꼽는 것은 바로 제63조입니다. 앞서 설명한 언어 정책이나 종교 정책도 논란이 크지만 국제사회가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 중국 영토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단결법 제63조에는 중국 국경 밖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민족 단결 진보를 파괴하거나 민족 분열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중국 정부가 민족 분열 행위라고 판단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그것은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민족 단결법 시행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유튜버가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다루거나 언론인이 티베트 관련 기사를 작성하거나 정치인이 중국의 민족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 중국 당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조항 자체가 비교적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 단결 파괴나 민족 분열 행위라고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물론 중국이 전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입국 과정이나 비자 심사, 사업 허가, 투자 활동, 학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기업인이나 연구자, 언론인들은 자신의 과거 발언이나 활동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을 바라보는 해외 전문가들의 시선도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국가 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중국의 법적 영향력이 국경을 넘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민족 단결법은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 정책을 넘어 국제사회와의 관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법은 중국이 최근 수년 동안 추진해온 여교의 간할권 확대 흐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 내부 문제라고 여겨졌던 사안에 대해 해외 인사나 단체의 발언까지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국가 안보와 국가 통일, 영토 보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동도 문제를 삼는 사례를 점차 늘려왔습니다. 이번 민족 단결법 역시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이번 법이 향후 양안 관계에 새로운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족
민족 단결법에는 중국 국민이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만 측은 이 조항이 단순한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만 대륙위원회의 선유정 부주임 위원은 이러한 규정이 양안 문제를 처리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국내 안정 유지를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할권 확대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주목받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대만 측에서는 과거에는 대만 독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문제 삼았다면 앞으로는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법적 기준이 점차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만 정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민족단결법을 소수민족 정책 차원의 법률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통합 전략과 대외 영향력 확대 정책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민족단결법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사례가 바로 홍콩 국가보안법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처음 시행됐을 당시에도 국제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 적용 범위가 홍콩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에는 홍콩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홍콩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홍콩 밖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조항이 사실상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홍콩 경찰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해 수배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일부 활동가들에게는 현상금까지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대학과 연구기관, 인권단체들은 홍콩 관련 행사나 세미나를 진행할 때도 법적 위험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민족단결법을 두고 국제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조항 자체만 놓고 보면 중국 국경 밖에 있는 개인과 단체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용 대상과 범위는 서로 다르지만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동까지 법적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 국가보안법과 유사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중국은 국가안보와 영토 보전, 국가통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민족단결법 역시 향후 중국 정부가 민족 문제와 관련된 비판 여론에 관리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인권단체들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족단결법 역시 시행 이후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민족단결법을 이해하려면 시진핑 시대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왔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법이 민족 화합과 국가통합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하나의 독립된 법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국가통제 강화 흐름 속에서 등장한 또 하나의 법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중국에서는 국가안보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군사안보와 외교안보가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경제와 기술, 정보, 교육, 문화, 종교, 인터넷까지 국가안보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간첩법 개정입니다. 중국은 반간첩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어떤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보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도 시행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 핵심 데이터와 중요 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외에서는 중국 당국의 데이터 통제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단결법까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데이터, 인터넷, 홍콩 문제에 이어 민족 문제까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법적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안보와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족단결법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법이 아니라 시진핑 시대의 중국의 통치 방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